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최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큰 조정 때문에 많은 분들의 공포감이 만연한 시장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좋은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표상록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투자 원칙 세 가지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어떤 자료들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냥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지치고 하셨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좀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저희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첫째로는 사실 저는 매크로 경제 측면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이켜 보면 2월 초부터 그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측면에서 좀 먼저 다뤄졌었고요. 그래서 인접 국가죠.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저희 아마 설 연휴 기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격이 좀 급락하는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중국에 추가 관세를 10% 붙이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되게 시장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근데 이게 불과 1개월 전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1개월간 연장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하면서 다시 좀 시장이 완화되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그대로 연장한 거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 조금 더 검토해 달라 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성향 자체가 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거의 그 낭떠러지 완전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협상을 하는 전략가이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시장이 이것에 되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좀 잘 해결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 가지고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큰 타격이 있습니다. 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향후 4년간 이제 미 국내에 5천억 달러 가까이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2만 명 이상의 고용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애플이 이제 좀 관세를 피하려고 하는 전략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트럼프 대통령 그 집권 시기에도 이렇게 국내 투자를 좀 많이 하면은 좀 그에 대한 좀 관세를 좀 면제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은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지 않나라고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별 관세인데요. 사실 처음 이제 철강, 알루미늄으로 시작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은행 등에서 이제 되게 검토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죠. 2월 26일인데요. 2월 26일에 이제 구리에 대한 이제 검토도 해라. 구리도 이제 추가 관세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비트코인 시장이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관세에 대해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정도를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철강, 알루미늄, 구리까지 좀 확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보여질 때마다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조금은 더 정리가 될 때는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관세 이야기입니다. 상호관세는 이제 그 나라에서 반대편 나라에서 매기고 있는 그 세금만큼 우리가 똑같이 매기겠다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슈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보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각 국가와 4월 달까지 좀 논의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부가가치세는 한국 그리고 유럽 등의 각각의 나라에서 좀 부과가 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이제 좀 다른 것으로 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이제 다른 거 소비세로 이제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미국과는 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로 볼게 하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강경한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에 관계없이 뭐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유럽의 자동차와 동일한 좀 부가세를 내게 되고요. 반면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품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한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의 수출업체에게는 좀 불리하게 유럽에 간 수출업체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뭐 유럽의 평균 부가세율은 한 20% 정도가 되고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 6.6%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뭐 유럽에서 판매되는 뭐 미국산 상품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 상품은 이제 본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러한 것에 대해 좀 미국은 불합리하다 하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러한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유의 깊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자산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은 좀 염두에 두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외에 뭐 뉴스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번 주 초에 있었죠. 2월에 있었는데 2월 23일에 있었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좀 큰 국가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방의회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학적인 뭐 선거들을 결국에는 이제 뭐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이런 선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책의 변화가 될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유럽에서 독일 총선은 이제 보수당이 이제 승리를 하였고 이제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의 이런 가치도 좀 가격도 상승을 하였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다양한 이런 요인들, 이런 정치학적인 요인들도 이런 시장에 좀 영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였습니다. 2월 25일이죠.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0.25% 포인트를 이제 인하를 하였고요. 지금 2.75%인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 그리고 이제 국내는 사실 뭐 지금 계엄 사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내외 이런 정치학적인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리 좀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성장률이 1.9%에서 1.5%까지 0.4%포인트를 좀 내리면서 되게 좀 성장률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불안한 심리가 좀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은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간 소비 또는 투자 그리고 내수라도 좀 살려야지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뭐 3월에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서 최대 정치 행사 중 하나인 게 양회라고 합니다. 이제 양회라는 것이 이제 3월 초에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FOMC 이런 것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월에는 좀 시장의 움직임, 이런 관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또 시장에 정말 많은 또 유동성에 관한 위기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측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 게 경기 부양의 목적이다라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자산을 투자할 때는 뭐 경기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계속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매크로 변수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님께서도 M2의 유동성을 좀 자주 보시잖아요. 그것과 비트코인과의 연관성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M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M2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봤을 때는 좀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M2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통화량 자체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게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글로벌 M2와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제 노란색 선, 이제 주황색 선 이제 비트코인의 달러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파란색 이제 막대 그래프가 이제 결국에는 M2의 이제 성장하는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라고 퍼센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비슷한 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도 이제 이런 그 M2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2015년, 16년을 보시면 M2의 성장률이 좀 내려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도 좀 빠졌던 것을 볼 수 있고요.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보시면은 이런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좀 내려오는 것이 보이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빠졌다.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 빠지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지금 2025년까지 좀 지속적으로 뭐 크지는 않지만은 이런 그 M2의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 뭐 2019년, 2015년처럼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M2의 그 증가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통화량 자체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상승하는 속도가 좀 둔화된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동성 자산에 좀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리고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사실 이 늘어난 통화량이 다 뭐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겠죠. 사실은 모든 통화들도 이제 뭐 다 소비가 될 것이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할 거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뭐 부동산에 많이 가지고 있고 가상자 시장은 일부일 텐데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우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면밀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네. 그 부분도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네. 너무 매파적인 스탠스가 많이 나오고 최근에 미국도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패드워치도 한번 볼까요? 네, 패드워치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FOMC 금리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3월 19일에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97.5%이고요. 5월 또한 이제 77.4%로 한 5월까지는 동결할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는 좀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후에는 9월에 좀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2025년 연말까지 보았을 때는 그래도 한 지금 현장으로서는 2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한 4월달 FOMC 이후인 6월 FOMC에서 이제 한 차례 인하를 해서 총 이제 2026년까지 3차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는 거의 매일 바뀌는 자료입니다. 매일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다양한 뭐 데이터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뭐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물가 지표, 그리고 뭐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이런 경제 전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전망이 바뀌다 보니까요. 이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은요. 너무 기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이 큰 흐름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이를 좀 살펴보는 움직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매해 FOMC 8번 있거든요. 8번의 FOMC를 다들 이렇게 투자자들이 유의 깊게 보는 이유가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되 FOMC 특히나 이제 그 FOMC 시기에는 변동성이 많이 크게 가져오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알고 좀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좀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그게 좀 많이 좀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관세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붙여서 들어오고 또 세금을 붙여서 나가고 하면은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이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금리에 대한 또 이슈나 이런 뷰들도 바뀔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협상 카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일부분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해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지표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유동성 자산에 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요 더 큰 악재로 최근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은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소화해 가는 것 같은데 그 이벤트들이 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벤트다 보니까 시장 조정으로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월에도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3월엔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가상자산 측면에서 3월의 이벤트들과 그에 대한 시장 영향력들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 가상자산 시장의 히트맵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면 30일 기준 히트맵인데요. 대부분 이제 붉은색이죠. 이제 그만큼 좀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짙은 색일수록 그만큼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도 10% 이상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고 아마 지금은 89,000달러인지 85,000달러라서 사실 더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매크로 경제 측면에 의해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솔라나죠. 솔라나가 37.6%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솔라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코인들 같은 경우가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기 전 1월 20일 경에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이 나왔었고 이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리브라 코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유동성을 빨아가는가 싶더니 지금은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좀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죠. 해킹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약 20% 가까이 좀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이 해킹 이슈는 사실 블록체인 본질에 훼손된 것은 아니고 이를 악용한 해커들의 문제 그리고 또는 거래소의 관리 부실 또는 운영 부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또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체의 문제는 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죠. 이제 리플이고 이제 리플이라고 불리는 XRP는요. 약 27% 정도 가까이 빠졌습니다. 리플은 사실 뭐 작년도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많이 상승을 한 만큼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뭐 다양한 뭐 알트코인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 등등에 대한 다양한 뭐 긍정적인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은 좀 힘들고 뭐 그러실 테지만은 이런 시기에 오히려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유출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요, 이제 좀 빨간색이 되게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거의 1,1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좀 이제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피델리티 그리고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FBTC, IBIT에서 좀 많은 이제 순유출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면 좀 많이 하락을 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이런 뭐 2024년 1월에 나온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반감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한번 상승이 있었고 이후에 202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월, 4월부터 한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지루한 좀 행보장을 좀 보였던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도 11월에 상승을 해서 지금 좀 지루한 행보장을 약 한 4개월 가까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마켓 타이밍을 잡기는 되게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움직임, 이 세계 매크로 경제 측면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측면에서 있는 뭐 그런 이벤트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더리움 ETF에 대한 유출 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이더리움 해킹 이후 약간 순유출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유출 그 해킹 사건 이전에는 그래도 순유입이 좀 크게 있었다가 그 크진 않지만 작게라도 이렇게 순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킹 이후에 약간 그에 대한 좀 불신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그 ETF도 좀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11월부터 그래도 1월 중순까지 순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은 어느 정도 뭐 좀 많이 자금이 투여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고래들 뭐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그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서는 좀 순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뭐 기존의 큰 고래들이죠. 기존의 큰 고래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다라면은 좀 그렇게 좀 반전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고래들의 동향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ETF에 관한 플로우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지난 거래일에 그러니까 간밤에 비트코인에 관한 ETF 유출이 상당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투심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ETF 쪽으로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현물 시장의 가격 변화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아무리 관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해도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악재다라고 한다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해킹이 당했는데요.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왔는데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이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해당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마 2월 달이죠. 2월 24일 정도인데 이제 바이비트가 이제 14억 달러 가까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원화로 한 2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비트가 조금은 대응을 잘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된 이더리움 개수를 완전히 복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복구를 했냐 하면은 이제 그 큰 거래소죠, 뭐 바이낸스든 이런 큰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들에게 대출을 통해서 그 개수를 좀 보완했고 또 보유하고 있던 뭐 고유 자금이라고 하죠. 그들의 바이비트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일부는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개수를 다 맞추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해커들을 찾는데 이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4억 원인데요. 이게 그냥 10%입니다. 잃어버린 자금의 10% 정도를 보상금으로까지 주면서 우리는 찾아주는 이들에게 보상금을 내걸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해커가 북한의 라자르스 그룹으로 좀 추정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어느 정도 신원도 특정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거래소 살리기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비트 거래소 어찌 보면 뭐 FTX 거래소만큼 좀 우려할 만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좀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것은 이제 바이비트는 실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해킹당했던 것이고 FTX 같은 경우는 약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좀 가지고 있게끔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고 또 다른 점은 바이비트는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소 출금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FTX 사태 때는 거래소 출금을 막으면서 오히려 신뢰, 신용을 잃어버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바이비트는 이제 그러했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소 출금 막지 않을게.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만 거의 6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계속 살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 항방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할 수 있겠지만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바이비트가 지금 뱅크런까지는 아닌데 계속되는 투자자들의 이탈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에서 뭐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나 비스덤 네. 이렇게 뭐 국내 거래소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뭐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출금이 막히지는 않게 대응은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바이비트 이슈가 있고 얼마 뒤에 이제 OKX라는 또 글로벌 거래소인데요. 이제 OKX에 이제 그 벌금이 좀 내려졌는데 그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거의 5억 달러 규모이고요. 이게 7천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얘들은 좀 불법으로 좀 이제 송금을 하고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소송과 이제 공방을 펼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OKX도 우리 그냥 5억 달러에 합의할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걸 잠시 가려고 했었지만은 이 바이비트 해킹 사태와 겹쳐서 OKX의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조금은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 기류를 좀 만들어갔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KX가 미국 고객에게 불법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뭐 그 법무부의 주요 이제 혐의 포인트인데요. 이제 기소된 혐의에서 이제 OKX는 좀 유죄를 좀 인정하고 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조금은 악재로 작용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OKX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셰이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 좀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금 이체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미국 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자금 이체업자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OKX는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가 이제 적발되었고 이번에 벌금을 좀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KX가 자금 이체 면허 없이 지난 7년간 영업을 하면서 좀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요. 그 이득이 거의 한 7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KX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많은 내용들을 해드려야 되지만은 또 시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요. 오늘 이 내용까지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주신 다양한 내용들이요. 오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또 주제들로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달 시장 잘 이겨내셔야겠죠. 저희가 또 시장의 인사이트들 가지고 올 테니까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이 시장 이겨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